달빛이 낡은 캔버스에 난 흉터를 We've been 비추고 looking for you everywhere. 내 작은 복원 작업실. It's you. 테레비뉴와 낡은 나무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나의 성격이자 감옥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 성격 안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뺨을 기댄 채 나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다. 쿵쿵쿵.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운 소리였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싼 팔에 천천히 힘을 주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조심스러웠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오늘 밤 내 맞선 상대의 경호원이었던 남자. 2명의 화려한 도련님들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던 남자. 어쩌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보낸 이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걸까?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안정감만큼은 지독할 정도로 현실이었다. 모든 것은 몇 시간 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시작되었다. 내 인생과는 아무런 접점도 없을 것 같던 장소.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걱정하던 나에게 친구가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만나봐라며 등을 떠민 맞선 자리였다. 상대는 YS그룹의 2 아들이었다. 테이블에 앉는 순간부터 나는 내가 상품이 된 기분이었다. 첫째인 서태준 씨는 차갑고 오만한 눈으로 나를 훑었다. 그는 마치 면접관처럼 내 학력과 경력 수입에 대해 물었다. 그의 모든 질문의 끝에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둘째인 서희준 씨는 정반대였다. 그는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내 외모에 대한 칭찬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그의 눈은 나를 인격체가 아닌 아름다운 트로피로 보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내 시선이 2 형제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남자에게 닿았다. 그들의 경호원이자 기사라고 했다. 서 실장이라고 불리는 남자. 그는 40 후반쯤으로 보였고 저렴해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다부진 체격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주변의 화려함에 전혀 눌리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나는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유화 물감을 아주 두껍게 썼네요. 임파스토 기법인가? 2 형제는 내 말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그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림에 대해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림을 보고 있었다.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기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내 의견이 궁금한 것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나 자신으로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작가의 시대적 배경과 기법의 관계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그가 내 말을 듣는 동안 그의 깊은 눈이 흥미롭게 반짝였다. 그와의 짧은 대화는 2시간의 맞선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맞선이 끝나고 그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내 작업실이 있는 낡은 건물 앞에서 그는 내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혹시라도 무슨 비상 상황이 생기면 연락하십시오. 그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얼떨결에 명함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 비상 상황은 거짓말처럼 몇 시간 뒤에 되찾아왔다. 늦은 밤 복원 작업을 하던 내 귀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내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위층의 수도관이 터진 것이다. 물은 내가 복원 중이던 수백 년 된 고서화 위로 무섭게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패닉에 빠졌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그의 명함이 만져졌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내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는 딱 한마디만 했다.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그는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내게 지시를 내렸다. 우리는 함께 그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물이 새는 곳에 양동이를 받쳤다. 그의 침착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나의 패닉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소동이 끝났을 때 우리는 흠뻑 젖은 채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한기가 몰려왔다. 그가 젖은 내 어깨 위로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재킷이었다. 동생의 병원비 밀린 월세 망가져버린 그림값. 내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그의 따뜻한 손길 하나에 녹아내리듯 터져 나왔다.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쏟아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가 모든 눈물을 쏟아낼 때까지 거대한 산처럼 묵묵히 내 등을 쓸어내려 주었다. 그의 침묵은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했다. 울음을 그쳤을 때 우리는 젖은 작업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밖은 고요했고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 모든 비참한 현실을 그에게 들켜버렸다. 그가 먼저 아주 조심스럽게 내 턱을 들어 올렸다. 젖은 내 눈과 그의 깊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 속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울지 마요. 그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나에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격렬하지 않았다. 상처에 바르는 연고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할 수 없었다. 이 남자의 품 안은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달빛이 낡은 캔버스에 난 흉터를 비추던 그 밤 나는 그렇게 내 운명과 조우했다. 아침 햇살이 먼지 낀 창문을 뚫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의 팔을 베고 잠들어 있었다. 밤 사이의 열정은 간데없고 차가운 현실이 아침 공기와 함께 스며들었다. 나는 어색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어젯밤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다시 과묵하고 무뚝뚝한 서실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젯밤 일은 실수였다고 하기엔 그 감정의 깊이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정막을 깨고 울렸다. 병원이었다. 동생의 다음 수술 날짜와 함께 밀린 치료비에 대한 독촉이 이어졌다. 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그가 보았다. 그는 망가진 작업실과 절망에 빠진 내 얼굴, 그리고 내 손에 들린 병원비 청구서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채원 씨. 그는 더 이상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사실은 제가 모시는 회장님께서 예술의 조예가 깊으십니다.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을 익명으로 후원하는 것을 즐기시죠. 나는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젯밤 채원 씨의 작업실을 보고 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회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의 재능과 열정을 높이사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후원자요? 네. 이 작업실의 수리비, 전액과 동생분의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 채원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지원해 주실 겁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동아줄 같았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조건이 있겠죠. 그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자신의 후원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위장이 필요합니다. 위장이요? 네. 회장님의 아들 중 한 명과 채원 씨가 공식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YS그룹이 당신을 후원하는 것이 단순한 자선이 아닌 미래의 며느리가 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보이게 되겠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내가 경멸했던 그 오만한 도련님들 중 하나와 연인 행세를 하라고 이 남자를 어젯밤 나를 안았던 이 남자를 내 옆에 두고 그것은 나를 2번 죽이는 일이었다. 못하겠습니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분을 생각하셔야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 혼자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비수였다. 나는 동생을 떠올렸다.
병상에 누워 언니만을 믿고 기다리는 내 동생.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이 남자가 파놓은 위험한 계약에 덫에 스스로 발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가 말하는 회장님이 과연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어떤 감정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아드님인 이준 도련님 쪽이 상대하기 편할 겁니다. 제가 연락을 취해두죠.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내 작업실을 떠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방금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겼다. 내 영혼을 판 대가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지불되었다. 다음 날 내 통장에는 내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큰 돈이 입금되었다. YS그룹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그 돈으로 동생의 밀린 병원비를 모두 결제하고 작업실 수리 계약을 했다.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문턱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일 뿐이었다. 나의 첫 번째 임무는 서희준과의 데이트였다. 그는 요란한 스포츠카를 몰고 내 낡은 작업실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채원 씨 옷이 그게 뭐야? 오늘은 VVIP 파티에 가야 한다고. 일단 백화점부터 가지. 그는 나를 인형처럼 끌고 다니며 내가 선택할 틈도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옷과 구두 가방으로 치장시켰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내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어때? 이제 좀 내 여자친구 같네. 그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아닌 소유욕만이 가득했다. 그 모든 순간 서진한 아니, 서 실장은 그림자처럼 우리 뒤에 서 있었다. 그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나는 서희준의 시시콜콜한 자기 자랑을 들으며 애써 미소 지어야 했다. 나는 룸미러를 통해 그의 눈과 마주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의 시선은 바늘이 되어 내 양심을 찔렀다. 파티장은 화려한 지옥이었다. 서희준은 나를 액세서리처럼 팔에 끼고 다니며 그의 친구들에게 과시했다. 내 새 여자친구 윤채원이야. 끝내주지. 사람들은 나를 신기한 동물 보듯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서희준이 나를 댄스 플로어로 이끌었다. 우리는 어색하게 왈츠를 추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내 의식은 온통 댄스 플로어 가장자리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향해 있었다. 서 실장.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의 시선은 오직 내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서희준이 아닌 그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눈빛만이 나를 이끄는 왈츠의 선율처럼 느껴졌다. 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가슴 아픈 왈츠인가. 밤이 깊어지자 서희준은 친구들과 어울려 술에 취했다. 그의 친구 중 하나가 술 기운을 빌려 내 허리에 손을 감으며 출근됐다. 내가 불쾌감에 몸을 피하려는 순간 누군가 내 앞을 막아섰다. 서 실장이었다. 그는 어느새 내 옆에 와 있었다. 도련님께서 찾으십니다, 아가씨. 그는 정중한 말투로 나를 그 상황에서 구해냈다. 하지만 그가 남자의 팔을 떼어낼 때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서늘한 분노를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경호원의 의무감을 넘어선 한 남자의 질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희준은 조수석에서 정신없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좁은 차 안에는 나와 그 단둘만 깨어 있었다. 룸미러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내 연인의 아버지였고 나의 비밀스러운 후원자였으며 어젯밤 나를 안았던 남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과 연인 행세를 하는 여자였다. 그가 작업실 앞에 차를 세웠다. 내가 내리려고 할 때 그가 처음으로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지쳐 있었다. 괜찮습니까? 그 한마디에 내가 애써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이 가면무도회가 끔찍하게 싫었다. 그의 아들의 옆에서 웃고 있는 내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가 내게 손을 뻗으려다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나에게 다가올 수 없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계약의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다.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가 차창 너머로 내가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느껴졌다. 거짓된 왈츠는 끝났지만 우리의 비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거짓된 왈츠는 계속되었다. 나는 서희준의 화려한 여자친구 역할을 수행하며 영혼 없는 파티와 저녁 식사 자리를 전전했다. 그는 내게 명품 시계와 가방을 선물했고 나는 그것들을 받을 때마다 내 영혼의 일부를 파는 기분이 들었다. 실장 서진아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랐다. 그의 고통스러운 눈빛은 내가 쓰고 있는 가면 뒤에 진짜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턴쓴다. 그날은 한 명품 브랜드의 런칭 파티였다. 서희주는 여느 때처럼 나를 과시하며 술에 취해 거나하게 떠들고 있었다. 그가 내게 또다시 값비싼 팔찌를 채워주려 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이준 씨, 이건 너무 과분해요. 내 말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주위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과분하다니 무슨 소리야. 채원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삶을 경험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뭘 그렇게 뻣뻣하게 감사하게 생각해. 그 말이 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나를 버리고 떠나던 아버지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과 똑같았다. 내가 너희 모녀를 먹여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강력한 남성에게 종속된 무가치한 존재. 나는 평생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는데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갑작스러운 두통을 핑계로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서 실장이 나를 차에 태웠다. 그는 내 창백한 얼굴을 룸미러로 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파트가 아닌 작업실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지금 내가 돌아갈 곳은 상처 입은 짐승이 굴을 찾듯 나의 유일한 안식처인 그곳뿐이었다. 작업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나는 복원해야 할 부서진 유물들, 상처 입은 그림들 속에서 나 자신이 가장 구제불능인 폐품처럼 느껴졌다. 그때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였다. 서진한. 그는 말없이 들어와 내 앞에 섰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그저 나의 무너져 내린 모습을 깊은 눈으로 잠잠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내 옆을 지나쳐 작업대 위를 보았다. 그곳에는 내가 복원 중이던 산산조각난 조선시대 백자, 다랑아리 파편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가장 큰 파편 2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나직하게 물었다. 나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울고 있는 나를 다그치거나 위로하는 대신 나의 세계에 들어와 나의 언어로 말을 걸고 있었다. 나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고 그에게 다가갔다.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특수 접착제를 발라서 아주 천천히 붙여야 해요. 그는 내 설명을 듣더니 나를 보고 말했다. 같이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날 밤 우리는 작업실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나란히 앉아 깨진 다랑아리를 붙여나갔다. 그 침묵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숨소리와 사기 조각이 맞물리는 소리에만 집중했다.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끈기가 있었다. 우리의 손가락이 스칠 때마다 나는 작은 전율을 느꼈다.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가는 행위는 기적처럼 나의 조각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는 마침내 다랑아리의 본체를 거의 다 복원했다. 여전히 금이 간 자국들은 선명하게 보였지만 그것은 다시 하나의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우리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가 내 뺨에 남은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당신도 그가 속삭였다. 이렇게 다시 붙여주고 싶었어. 그의 고백에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다랑아리가 아닌 나를 복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천천히 내게 다가와 입을 맞췄다. 그것은 열정보다는 치유에 가까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키스였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내 모든 상처와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길은 내 몸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주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아파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알고 있다는 듯이 내 모든 흉터를 어루만지고 그 위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친밀함이 버려짐에 대한 공포가 아닌 온전한 귀속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달빛 아래 복원된 다랑아리처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은 채 잠이 들었다. 금이 간 흔적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흉터가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증명하는 낙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치유했는지를 보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될 터였다. 다랑아리가 다시 하나의 형태를 갖춘 그 밤 이후 나의 작업실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에덴 동산이 되었다. 서진환 아니 서 실장은 서희준과의 거짓된 데이트가 끝날 때마다 나를 작업실에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서희준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면 그는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경호원의 가면을 벗고 오직 나만의 남자 서진환으로. 우리는 함께 낡은 그림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고 부서진 조각들을 맞추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텅 비어버렸던 자신의 삶에 대해, 괴물처럼 커버린 두 아들을 보며 느끼는 회한에 대해, 그리고 나를 처음 보았던 순간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던 그 전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를 단순한 남자가 아닌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가진 한 인간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위험했지만 내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충만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는 언제나 뱀이 도사리고 있는 법이다. 우리의 뱀은 그의 큰아들 서태준이었다. 서희준이 생각 없이 해프게 웃는 남자라면 서태준은 얼음처럼 차가운 관찰자였다. 그는 언제나 한 걸음 뒤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의심의 씨앗은 YS그룹의 공식적인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뿌려졌다. 나는 서희준의 여자친구 자격으로 그 숨 막히는 자리에 참석해야 했다. 서 실장은 여느 때처럼 벽 한쪽에 서 있었다. 식사 도중 서희준이 내가 예술품 보건가라는 사실을 가볍게 떠벌렸다. 우리 채원 씨 손재주가 장난이 아니라니까. 부서진 것도 다 고쳐. 그는 악의 없이 말했지만 그 말은 나를 다시 한번 돈 받고 재주를 파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순간 서 실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분노였다. 경호원이 상사의 아들 여자친구에게 보낼 감정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적인 변화를 서태준 역시 놓치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서 실장과 나 사이를 오갔다. 그날 이후 서태준의 의심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오후 서진환이 작업실에 와 있을 때였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복원 중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예고 없이 작업실 문이 열리고 서태준이 들어섰다. 제가 방해했군요. 그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서진환은 순식간에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 서태준은 작업대 위에 놓인 두 사람이 마셨던 찻잔 2개와 방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아버지의 시가 향을 분명히 감지했을 것이다. 동생의 여자친구가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그는 작업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를 찾는 날카로운 수사관의 눈이었다. 작업실 유지비가 꽤 들겠군요. 이준이가 많이 도와주나 봅니다. 그의 모든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내가 서희준의 돈을 보고 만난다는 사실을 에둘러 비난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가 돌아간 후 공포가 밀려왔다. 서진아는 나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태준이는 증거 없이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서태준은 증거를 찾아낼 남자라는 것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내가 서희준과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서 실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경호하고 있었다. 그때 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동생의 담당 의사였다. 동생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이었다. 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서희주는 짜증을 냈다. 또 무슨 일인데 표정 관리 안 해.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비상계단으로 달려갔다.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감쌌다. 서 실장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동생이. 수술을. 그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더 이상 경호원의 말투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의 목소리였다. 서울 YS 병원장 연결해. 지금 당장. YS그룹 서진환 회장이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그가 스스로 정체를 밝히는 것을 들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내 눈을 보며 말했다. 병원 쪽에는 내가 다 이야기해뒀어. 최고의 팀으로 수술 준비할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상계단 문이 열렸다. 서태준이었다. 그는 우리의 대화를 서진환 회장이라는 그 결정적인 단어를 모두 들어버린 것이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동생의 여자친구인 나를 번갈아 훑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에덴 동산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렸다. 비상계단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우리 세 사람의 세상에는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서태준의 얼굴에서는 최초의 충격과 불신이 이내 차가운 분노와 경멸로 바뀌어갔다. 그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했다. 서진아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자신의 등 뒤로 부드럽게 감추며 아들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경호원의 비굴함은 사라지고 제국의 왕이 가진 위엄만이 남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냉소가 서려 있었다. 집으로 오시죠, 회장님.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존경이 아닌 비아냥과 선전포고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진아는 나를 데려가려 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내가 일으킨 폭풍 속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혼자 두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우리의 일이야. 그의 차를 타고 본가로 향하는 길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 같았다. 나는 창밖을 보며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다. 나는 한 남자의 마음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그의 가족을 부수고 있었다. 저택의 거실은 전쟁터였다. 서태준은 분노에 찬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고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서희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 서태준이 폭발했다. 설명해 보시죠.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이 모든 역겨운 장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요. 그는 우리를 특히 나를 경멸적으로 쏘아보았다. 경호원 행세는 재밌으셨습니까? 저희를 바보 천치로 만들고 뒤에서는 제 동생의 여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즐거우셨냐고요. 그의 비난에 서희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랑. 채원 씨가. 서태준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리고 당신 정체가 뭐야? 우리 아버지한테 꼬리쳐서 뭘 얻어내려고 했지. 돈 아니면은 YS그룹의 안주인 자리라도. 그의 모욕적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그의 돈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그 순간 서진환이 내 앞을 막아서며 나를 보호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거웠다. 태준아, 그만해라. 이분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라. 그는 자신의 아들을 노려보며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속였다. 너희들이 여자를 돈과 배경으로만 판단하는 꼴을 더는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두 아들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선언했다. 그리고 이 사람 윤채원 씨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들과는 상관없는 내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사람. 그의 공개적인 고백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서희주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그럼 나랑 채원 씨는 전부 다 연극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한낱 장기판 위의 졸이었다는 사실에 굴욕감을 느끼는 듯했다. 서태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사랑 그 나이에 저런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그룹 전체를 망신시킬 셈입니까? 제정신이세요. 저 여자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라고 믿으세요. 저 여자는 그냥 꽃뱀일 뿐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고성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더 이상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동안 쌓여왔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들에 대한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한 가족의 비극이었다. 나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분노하는 장남 혼란에 빠진 차남, 그리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건 외로운 왕. 그들 모두가 나 때문에 부서지고 있었다.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이토록 끔찍한 파괴를 불러왔다. 내 사랑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폭풍이 지나간 거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두 아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부서진 가족의 잔해만이 뒹굴고 있었다. 나는 그 잔해의 한가운데 죄인처럼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서진아는 더 이상 서 실장이 아니었다. 그는 지치고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압도하는 YS그룹의 회장이었다. 그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 아래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내가 사랑에 빠졌던 남자는 따뜻한 손을 가진 보건가이자 과묵한 경호원이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내가 평생을 두려워하고 경멸했던 강력하고 위험한 남자였다. 나의 아버지와 같은. 그는 나를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다. 권력과 부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공간. 그는 책상 뒤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나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 아래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이제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줘야겠소. 그는 책상 서랍에서 수표 한 장과 서류 봉투를 꺼내 내 앞에 나란히 놓았다. 하나는 내 옆에 서는 길이요. 그는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내 아들들과 어쩌면 세상 전체와 싸워야 할 거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을지도 모르지. 아주 힘든 길이 될 거요. 그리고 그는 수표를 내 쪽으로 밀었다. 액수조차 가늠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몇 번이고 다시 살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돈을 받고 떠나는 길이요. 당신과 당신 동생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요. 이 길을 택한다 해도 나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겠소. 어쩌면 이게 당신에게는 더 현명한 길일지도 모르지.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선택지를 번갈아 보았다. 하나는 가시밭길이 분명한 사랑. 다른 하나는 모든 고통을 끝내줄 수 있는 달콤한 도피. 순간 내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카리스마 넘치고 언제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굴었던 남자. 하지만 결국 엄마와 나를 더 큰 빚더미 속에 버려두고 떠나버렸던 남자. 그는 언제나 쉬운 길을 택했다. 강력한 남자들의 사랑은 변덕일 뿐이며 그들의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신기루라고 내 상처가 속삭이고 있었다. 이 남자는 서진하는 아버지와 어떻게 다른가? 그 역시 나를 속였다. 그 역시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나를 위험에 빠뜨렸다. 이 돈은 어쩌면 그의 변덕이 끝났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의 세상에서 나를 지워버리기 위한 정중하고 값비싼 퇴장료. 두려움이 온몸을 잠식했다. 떠나야 해. 돈을 받고 동생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 해.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면, 다시는 버림받지 않으려면. 나는 수표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다른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물이 새던 작업실에서 내 그림들을 자신의 몸보다 먼저 감싸던 그의 등. 깨진 다랑아리 조각을 밤을 새워가며 나와 함께 붙여주던 그의 섬세한 손길.
당신도 이렇게 다시 붙여주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 아버지는 나를 부수고 떠났지만 이 남자는 나의 부서진 조각들을 붙여주려 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을 버렸지만 이 남자는 나를 위해 가족과 맞섰다. 그의 거짓말은 잘못되었지만 그의 행동은 언제나 진심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망령에 사로잡혀 모든 사랑을 불신하고 스스로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었던 나 자신이었다. 나는 수표에서 손을 떼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의 쪽으로 밀어냈다.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제가 무서웠던 건 회장님이 아니라 제 과거였습니다. 다시 버림받을까봐, 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옆에 서겠습니다. 힘들어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당신이 서 실장이든 회장님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서진한 당신이니까. 내 고백에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모든 긴장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벅찬 감동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내가 기억하던 서 실장의 품처럼 따뜻하고 안전했다. 우리의 선택은 끝났다. 이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우리의 선택은 아들 서태준에게는 선전포고와 같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YS그룹의 후계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아버지를 향한 반격을 시작했다. 다음 날 세상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로 뒤덮였다. YS그룹 서진한 회장 아들 맞선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나이차 극복 혹은 교묘한 신데렐라의 계략. 서태준은 언론을 이용했다. 그는 나를 회장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젊은 꽃뱀으로 아버지를 나이 어린 여자에게 빠져 그룹을 위기에 빠뜨린 늙고 어리석은 총수로 둔갑시켰다. 나의 가난했던 과거 아픈 동생의 이야기까지 모두 까발려지며 나는 돈을 노리고 늙은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돌팔매가 우리를 향했다. JH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이사회는 서진한 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서태준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그는 이 스캔들을 빌미로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계획이었다. 서진아는 매일매일을 전쟁처럼 보냈다. 그는 나를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 애썼고 동시에 자신을 몰아내려는 아들과 이사회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나는 그가 밤늦게 서재에서 홀로 고뇌하는 모습을 지친 어깨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의 뒤에 숨어 그가 모든 비난을 대신 맞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아니었다. 그것은 비겁함이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 밤, 나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내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안 돼. 그곳은 전쟁터야.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오. 그는 나를 보호하려 했다. 아니요. 나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건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싸움이에요. 당신이 나를 위해 세상과 맞섰듯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 세상 앞에 설 차례예요. 내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가 내게 심어준 사랑과 믿음이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긴급 주주총회장.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 앞에서 서태준은 냉철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공격했다. 그는 서진한 회장의 사적인 스캔들이 어떻게 그룹의 가치를 훼손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했는지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아버지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장내는 서진한 회장에게 불리한 분위기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서진한이 방어 연설을 위해 단상에 섰을 때 회의장의 뒷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섰다. 모든 소음이 멎고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나를 향해 앙다. 나는 그 빛의 홍수를 뚫고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의 옆으로.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에게 괜찮다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윤채원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세상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숨을 골랐다. 저는 YS그룹의 회장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저는 아픈 동생 때문에 맞선에 나간 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춰 경호원 행세를 하고 물이 새는 작업실에서 밤새도록 낡은 그림을 함께 지켜주었던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상처 입은 제 마음을 깨진 도자기를 붙여주듯 정성껏 어루만져 주었던 서진한이라는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서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의 사랑이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리더십이야말로 이 회사의 가장 큰 위기라고 말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서진한의 손을 잡았다. 저는 이 사람 곁에 설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 연설이 끝나고 회의장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의 진심은 서태준이 만들어 놓은 냉철한 논리의 판을 뒤흔들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추잡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선 우리 두 사람을 비추는 따뜻한 조명 같았다. 주주총회에서의 나의 도박은 성공했다. 서진아는 회장직을 지켰고 여론은 우리에게 동정적으로 돌아섰다.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가장 크고 아픈 상처는 바로 그의 가족 안에 남아 있었다. 서태준은 총회 이후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서진아는 아들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기쁨 대신 패자의 쓸쓸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가족 앨범을 들여다보곤 했다. 나는 그가 제국을 지키는 것보다 아들을 잃은 것을 더 아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고통을 지켜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상처의 원인이었던 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그의 아들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서태준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내 모든 연락을 피했다. 나는 결국 그의 집 앞에서 비를 맞으며 몇 시간을 기다렸다. 그가 차를 몰고 나왔을 때 그는 길을 막고 서 있는 나를 보고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차창이 내려가고 그의 차가운 얼굴이 나타났다. 무슨 짓이지 이제 와서 동정이라도 구하러 온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아니요. 나는 비를 맞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내 말에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차 문을 열었다. 우리는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적대적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할 얘기가 뭐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그 비법이라도 알려주려는 건가?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태준 씨. 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았던 나의 과거를, 사랑받고 싶었지만 언제나 증명해야만 했던 나의 어린 시절을. 태준 씨의 눈에서 저는 제 옛날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를 이기고 싶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외로운 아이의 눈을요. 내 말에 그의 단단했던 가면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자신의 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를 아들로 본 적이 없어. 나는 언제나 YS그룹의 후계자였을 뿐이지. 완벽해야 했고 실수해서는 안 됐어.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 앞에서 처음으로 무장해제됐어. 내가 평생을 갈구했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당신은 너무나 쉽게 가졌지. 나는 그게 질투났던 거야. 그의 고백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악당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에 굶주린 외로운 아들이었을 뿐이다. 아버님을 만나보세요. 내가 간절하게 말했다. 회장과 후계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딱 한 번만요. 며칠 뒤 나의 주선으로 그들은 다시 마주 앉았다. 서진한의 서재.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태준이었다. 그는 평생 담아두었던 원망을 모두 쏟아냈다. 아버지는 제게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1등을 했을 때도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아버지는 칭찬 대신 다음 목표를 제시하셨죠. 저는 아버지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하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서진하는 아들의 울분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깊은 회한이 어렸다. 그 역시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미안하다, 태준아. 그가 아주 오랜 침묵 끝에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나쁜 아버지였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나는 몰랐다. 너는 내 후계자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었는데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얼음 같던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서툰 진심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수십 년간 쌓인 감정의 골이 단번에 메워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시작이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었다. 그날 저녁 서희준까지 본가에 모였다. 세 남자는 서툴게 그리고 어색하게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가 사랑하게 된 남자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족을 되찾고 있었다. 나는 깨진 도자기를 붙이는 보건가다. 그리고 오늘 나는 한 남자의 부서진 세상을 그의 조각난 가족을 이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복원을 해낸 것 같았다. 서태준과의 화해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켜켜이 쌓인 오해와 원망의 벽은 높고 단단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깨진 도자기를 붙이듯 그들 부자 사이에 조각난 신뢰를 이어주는 접착제가 되었다. 서진아는 서툰 방식으로 아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웠고 서태준은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1년 후 많은 것이 변했다. 서진아는 YS그룹의 회장직에서 명예롭게 은퇴하고 아들 서태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 왕좌에서 내려온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왕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작은 복원 작업실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나의 유일한 관객이 되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서태준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었고 철없던 서희준 역시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안정을 되찾아갔다. 부서졌던 가족은 서툴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돈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필요 때문에 일하지 않았다.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나의 꿈을 위해 붓을 들었다. 서진한이라는 남자의 사랑은 내게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작업실에서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내 작업 공간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책을 읽고 나는 그림을 복원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평온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잠이 들었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우리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떠올렸다. 위장과 계약 오해와 상처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관계. 그의 입맞춤은 이제 열정이나 치유가 아닌 일상이자 약속이 되었다. 그의 모든 손길에는 함께 견뎌온 시간에 대한 감사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고 있었고 그 상처를 보듬어 안는 법을 배웠다.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완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보다 먼저 눈을 떴다. 나는 조용히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우리가 처음 함께 밤을 새워 복원했던 백자, 다랑아리가 고요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깨졌던 흔적을 따라 가느다란 금빛선이 섬세하게 이어져서 있었다. 그때 그가 내 등 뒤로 다가와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우리는 말없이 우리의 첫 번째 공동 작품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흠집이라고 완벽한 그림에 생긴 오점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은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났다가 사랑의 손길로 다시 붙여져
이전보다 더 강하고 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나의 가장 위대한 복원 프로젝트는 낡은 그림이나 깨진 도자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고 외로웠던 한 남자와 버림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닫았던 한 여자의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눈부신 행복이었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댄 채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